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홍콩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아파트 화재가 발생 43시간 만에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본격적인 구조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는 128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정규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32층 아파트. 밤새 뿜어져 나오던 희뿌연 연기는 멎었습니다. 화근으로 지목된 보수공사용 대나무 비계는 타담한 나무젓가락처럼 외벽에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홍콩 최악의 참사로 불리는 이번 화재는 발생 43시간 만에 진화가 완료된 거로 기록됐습니다. 철야 잔불 진화에 나섰던 소방대는 인명 수색 작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온몸에 재를 뒤집어 쓴 채 터덜터덜 걸어 나오는 대원들.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能不能告诉我里面的情况？ 밤사이 생존자 구조 소식은 단 한 명. 사망자 수는 갈수록 늘어만 갑니다. 현장 상황실 격인 마을회관에선 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들의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找他们亲戚的给他们相片，所以他们就这边出来了。这边出来很多，有些都比较悲伤。 당초 279명이라던 실종자 집계도 바뀌었을 테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48시간 만에 열린 기자회견에선 이런 말만 남겼습니다. 稍後當警方進入去作詳細嘅調查同埋搜證嘅時間呢，係有機會係另外再發現一啲呢係燒焦咗嘅遺。 현지 경찰은 화재 관련자 2명을 추가 체포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화재 현장 주변에 홍콩 정부가 마련한 대피소에서는 이재민 등록과 구호품 보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구호품 지급처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긴장감도 흘렀습니다. 홍콩에서 김광현 기자가 전합니다. 홍콩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약 500m쯤 떨어진 중학교. 생존 주민들을 위한 임시 대피소로 지정된 곳입니다. 출입 통제 속에 이재민 등록과 구호품 보급에 분주합니다. 행여 구조 소식이 들릴까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실종자 가족들은 불안감에 오열하고 맙니다. 我想問下李家超究竟做緊啲乜嘢㗎？你淨係識得行嚟行去，淨係識得開記者會。 근처 광장엔 언뜻 벼룩시장처럼 보이는 장터가 생겼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온 옷가지며 생필품들을 무료로 나눠주는 곳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홍콩 정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시민 스스로 조달하고 조직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宠物的什么都有，都是我们自己用心捐出来的。很多人没有上班，没有上学，都来帮忙。 하늘에 눈이 있다. 이재민이 아닌 사람이 공짜 구호품을 쓸어 담는 걸 경고하는 문구도 군데군데 보입니다. 拿东西的时候问一下他们是不是受灾的居民，如果他们是的话就让他们拿，他们不是的话就不给他们拿了。 정부 대피소보다 민간 구호품 지급처에 더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미묘한 긴장감도 흘렀습니다. 홍콩에서 YTN 김광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홍콩 아파트 단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이웃의 가슴 아픈 소식에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화재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깊은 슬픔에 잠겼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신속히 복구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길 연대의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K-팝 기획사와 가수들이 희생자들과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냈습니다. 빅히트 뮤직 등 하이브 산하 레이블 6곳은 유가족 지원을 위한 5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4억 원 규모의 피해 복구 성금을 냈고 YG와 SM 엔터테인먼트도 각각 2억 원 상당의 기부금을 냈습니다. 이 밖에 그룹 에스파와 라이즈, 스트레이키즈 등 K-팝 그룹들도 성금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차상병 특검이 3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수사를 마쳤습니다. 수사 외압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유의 3특검 중 차상병 특검이 가장 먼저 15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7월 출범해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이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공수처의 수사 외압,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의혹 등을 수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박성재 전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3명입니다.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특검 구성원 모두는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였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장한 목사 등 개신교계를 통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피의자 입건 등 사건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확보된 진술을 토대로 보면 이들이 임 전 사단장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핵심 인물들이 실토하지 않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 점을 한계로 꼽았습니다. 또 10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기각된 데 대해서도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특검은 기간 안에 마치지 못한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및 수사정보 누설과 이종호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특검보 등 30-40명 규모의 인력이 남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상병 특검이 밝히지 못한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어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계속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수사 결과 발표 등 적절한 시점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다음 달까지 수사를 이어갑니다.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을 김영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준비 기간을 일부 반납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던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면서 조기에 성과를 냈습니다. 이후엔 국무위원으로 수사망을 넓혔고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외환죄에 대해서도 일부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수사 종료까지 보름 정도 남은 만큼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 신병 확보 여부와 함께 김건희 씨 사법 리스크가 계엄 선포 동기였는지 규명하는 게 마지막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 수사의 핵심 줄기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입증됐는지는 내년 1월 한덕수 전 총리 선고 공판에서 처음으로 판가름됩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존 검찰 수사를 이어받은 김건희 특검도 한 달여 만에 김씨 신병을 확보하고 주변 금품을 따라 수사를 확대해 매관 매직 정황을 여럿 포착했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목걸이 소재를 찾느라 애를 먹은 특검 수사에 뒤늦은 자백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은 한 달. 특검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김기현 의원 배우자가 건넨 가방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내는 동시에 지난 정권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각각 소환을 통보했지만 추가 조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 비상계엄 1년을 전후해 민생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걸로 보입니다. 순방 후속 조치에 착수한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주요 성과를 점검하면서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할 걸로 예상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이후 첫 공식 회의에서 외교 성과부터 챙겼습니다. 4개국 방문 후속 조치는 물론 취임 이후 지난 6개월간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결과물을 구체화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각 부처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외교 성과를 구체화, 실질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추진해야 될 텐데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연구개발 투자에 방점이 찍힌 내년도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에도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예산 심의에서 야당 주장이 일리가 있으면 과감하게 수용하라고 당부했는데 속도감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됐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보다 가속화하고 내년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적시 통과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대통령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와 금융, 공공,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 역시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한 만큼 후속 조치에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이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그동안 국무회의에서 주요 현안을 둘러싼 토론에 시간을 쏟느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부처 업무 보고를 연내에 받을 계획입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별 국정과제를 점검하며 이행에 힘써달라고 당부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계엄 1년을 맞아 사회 통합 행보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다만 아직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인식이어서 비상계엄 1년을 부각하는 특별한 행사는 마련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으로는 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로 꼽히는 유신환 변호사를 위촉했고 국토교통부 1차관엔 국토부 정통관료 출신인 김희탁 경인여대 겸임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방미통일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각각 추천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YTN의 최대 주주를 유진 ENT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세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YTN 우리사주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원 5명 가운데 2명으로만 의결한 것은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라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규정한 방통위법에 대해선 합의제 기관인 만큼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상임위원 5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재적위원이 2명인 경우 토론과 설득이 구조적으로 어렵고 2명의 의견 교환은 가능하지만 1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과반수 찬성이라는 개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극단적으로는 1명으로도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결론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행정 공백 우려를 이유로 2인 체제 의결을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린 언론 공공성을 다시 세우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YTN 민영화가 법치와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개입이었음을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2인 체제라는 비정상적인 의결을 재판부가 절차적 위법으로 규정한 것은 합의제 기관의 근간을 흔든 독선적 결정을 향한 준엄한 경고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입맛에 맞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언론 통제, 장악의 욕망을 드러내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법원마저도 넘어간 건 유감이라고 적었습니다. 당 미디어 특위도 성명서를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즉각 항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2인 체제로 의결했던 모든 방송사 재승인도 법적 불안정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측 인사 10명에 대해 검찰이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량대로 선고받아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의원들은 애초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정치적이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회의장 진입을 막는 자유한국당과 이를 뚫고 가려는 민주당 사이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관계자 27명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등 10명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에 대한 1심 선고에 이어 이번엔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사건 발생 6년 7개월, 기소 이후 5년 10개월여 만에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현직인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하는 등 10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현직 의원들은 구형량대로 선고받더라도 직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애초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정치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후의 과정, 가해자와 피해자가 둔갑한 그러한 정치 보복 기소라는 점을 충실히 말씀드렸고 다음 달 19일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 총격 사건의 책임을 물으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동 서명한 모든 행정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이민 정책과 함께 바이든 때리기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주 방위군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정책과 함께 바이든 전 대통령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3세계로부터의 이민을 영구 중단하고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동 서명 장치로 승인한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오토펜으로 서명한 모든 행정명령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을 둘러싼 급진 좌파 광신도들이 대통령직을 빼앗았다며 자동 서명이 오토펜을 조작한 자들의 불법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That there was thorough vetting by DHS and by the FBI of these Afghans who were brought into the U.S. So why do you blame the Biden administration? Because they let them in. Are you stupid? Are you a stupid person? Because they came on a plane along with thousands of other people that shouldn't be here.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총격범의 모국인 아프가니스탄 이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중단했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민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미국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예멘, 미얀마 등 12개 국가와 쿠바와 라오스, 베네수엘라 등 부분 제한국 7개 국가가 그 대상입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또 이들 19개국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과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한 망명 신청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엔은 즉각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모든 국가는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특히 망명 신청자들은
국제법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the people who need protection arrive in their territory, they have to have a due process of asylum, and then they have to have access to territory. 지방선거 패배와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불안, 성범죄자 앱스타인 파일 연루 의혹으로 고전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 총격 사건을 계기로 반이민 정책의 강도를 높이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총격 사건의 책임을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으로 돌리면서 미국 내 분열과 갈등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AI 거품론에 흔들리고 있는 미국 증시의 연말 랠리는 금리 인하 여부가 크게 좌우하게 됐습니다. 셧다운으로 제대로 된 통계 자료가 없어 연준이 깜깜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국제 효과가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최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6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완화에 이은 공급 과잉이 원인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원유 시추 확대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분위기도 한몫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 안정에 나선 것도 국제 유가 상승을 억제합니다. Yes, this has been a long time coming. Over the last several years, as we've seen the pandemic ease and we've seen the Russian war in Ukraine die down a bit in terms of the noise and the impact on the price of oil, we've seen gas prices falling too. 유일한 불안 요소는 베네수엘라입니다.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이유로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전쟁을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E a principal questão que está colocada por detrás, além da questão ideológica, é a busca por recursos naturais, já que a Venezuela possui as maiores reservas conhecidas de petróleo no mundo. 현재 증시의 엔진은 AI 열풍입니다. 그러나 증시 전체의 지속 가능한 랠리는 유동성에 달려 있고 유동성은 연준의 금리 정책과 물가 흐름이 결정합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금리 인하는 유동성을 늘리고 증시 랠리를 가져오는 게 전통적으로 국제 유가가 만들어온 흐름입니다. YTN 권정입니다. 연중 최대 소비 기간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소비 기대감 속에 우량주 위주의 매수세가 몰리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위주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1% 오른 47,716.4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54% 오른 6,849.09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65% 오른 23,365.69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기저효과로 지난달 산업 생산이 5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소매 판매는 긴 추석 연휴로 식자재 수요 등이 늘면서 3.5%가 증가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9월 20% 가까이 증가했던 반도체 생산이 10월에는 26.5% 급감했습니다. 최근 AI 훈풍으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와는 별개로 9월 생산 급증에 따른 기저 효과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줄며 한 달 전보다 2.5% 감소했습니다. 5년 8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입니다. 광공업 생산이 4% 줄었는데 반도체 생산이 줄어든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저효과라든지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인한 어떤 지수상의 하락이 있었고요. 최근 한은 등 관련된 국내 기관의 전망과 마찬가지로 당분간 반도체 업황 전체는 지수 하락은 있었지만 앞으로 크게 괜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비 지표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3.5% 증가하며 석 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음식료품이 12.6% 증가했는데 긴 추석 연휴로 식자재 수요가 늘었고 의복 판매도 증가했습니다. 투자 지표는 부진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 장비 투자가 주로 14.1% 감소했고 건설 투자도 건축과 토목에서 공사 실적이 줄며 20.9% 감소했습니다.
종합적인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4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월별 등락이 큰 가운데서도 산업활동 주요 지표들은 대체로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성장 모멘텀이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쌀 소비량이 계속 줄면서 남는 쌀의 활용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쌀로 만든 가공식품이나 전통주 같은 대체식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쌀 가공식품업체 200여 곳이 참여한 쌀축제 K라이스 페스타가 개막했습니다. 다양한 쌀 식품을 체험하려는 관람객들로 박람 회장은 북적였습니다. 제조품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들도 있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술을 좋아해서 술 마시려고 한번 와봤습니다. 이번 행사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단백질과 빵 중심의 서구화된 식습관이 확산하면서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 한 명이 1년간 소비하는 쌀은 지난해 55.8kg으로 3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밥 한 공기 반 정도만 소비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밥 이외의 다양한 식품으로 쌀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라이스 페스타를 통해 우리 쌀로 만든 다양한 가공식품과 우리 술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쌀로 만든 가공식품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 제품은 병아리콩과 쌀로 만들었는데 밀가루도 없고 설탕도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맛있습니다. 가루쌀로 만든 빵과 팬케이크, 쌀과자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는 가운데 특히 전통주는 K푸드 열풍을 타고 성장 가능성이 큰 품목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쌀 먹는 분들은 우리 막걸리나 약주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정부도 남는 쌀을 활용한 쌀 가공식품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루쌀 등 쌀 원료는 가격이 비싼 편이라 안정적인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올해 민생 회복을 위해서 소비 쿠폰이 2차례 지급됐었죠. 두 쿠폰의 사용 기간이 내일까지여서 남은 액수가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형훈 기자입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은 지난 7월 처음 지급됐습니다. 국민 누구나 15만 원을 기본으로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최대 45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 건 때 15만 원 나오네. 카드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이게 좀 도움이 되겠죠. 9월에 나눠준 2차 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빼고 10만 원씩 차등 지급됐습니다. 10만 원 충전 잘 되셨어요. 맞습니다. 쌀 5kg짜리 하나 사고 또 햄이 3kg짜리 하나 사고 또 남는 거는 자잘한 거 생활용품 쓰고. 이렇게 2차례 지급한 소비 쿠폰 규모는 13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사용 기한은 1, 2차 할 것 없이 모두 내일 자정까지입니다. 이때까지 다 쓰지 않으면 잔액은 사라집니다. 지난 23일 기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쿠폰 잔액은 947억 원에 달합니다. 카드로 지급된 쿠폰 가운데 1%는 사용되지 않은 겁니다. 정부는 소비 쿠폰을 아직 쓰지 않았다면 기한 안에 빠짐없이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어젯밤 서울 금천구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냉동탑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경기 고양시에선 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옆으로 넘어진 냉동탑차 주위로 차량 잔해와 수산물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4.5톤 탑차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엄청나. 이 동네에 20년 살면서 이렇게 큰 소리 처음 들었어요. 지금 추우니까 이중창이잖아요. 꽝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방어벽을 대형으로 막 쭉 해놓았는데 거기까지도 이게 기울어지면서 거기까지도 지금 덮쳤어요.
안전 울타리까지 부수고 거침없이 밀려난 차량은 전봇대와 주차된 차 3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는데 운전자는 뒤집힌 차량 아래에 깔리면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검은색 승용차가 뒤집혀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고등학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결국 사고를 낸 겁니다. 야, 이렇게까지 술 냄새가 나네 뭐 이럴 정도로 제가 만약에 그 시간에 뭐 같이 뭔가 이렇게 부딪혔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끔찍해요. 사고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사고 뒤 차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면서 다치지는 않았는데 경찰은 남성이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사고를 낸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울산 중구에 있는 단독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30대 남성이 불을 피하려 뛰어내리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인 중국 국적의 리광호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석 달여 만에 핵심 인물이 검거됐지만 국내로 송환해 조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식당 앞 주차장에서 현지 경찰에 제압되는 이 남성.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20대 대학생 박모 씨를 감금하고 고문 끝에 살해한 사건의 주범입니다. 이름은 리광호, 중국 국적으로 박 씨가 숨진 뒤 가족에게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외국에 팔아버리겠다는 협박까지 자행했습니다. 그러다 언론이 자신을 주목하자 권총을 소지한 채 은신처를 옮겨다니며 도피를 이어왔습니다. 국정원은 리광호가 자주 나타난다는 식당의 정보를 입수해 그가 자금 세탁 혐의가 있는 한국인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현지 경찰과 협조해 전격적으로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석 달여 만에 붙잡힌 핵심 인물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제 공조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리광호를 당장 국내로 송환해 조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리광호가 현지 경찰에 체포된 혐의는 박 씨 살해 사건이 아닌 현지에서 저지른 또 다른 범행인데다 국적도 한국이 아닌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리광호는 지난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이기도 한 만큼 경찰은 조사를 위해 현지에 수사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미국 주도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측근들의 비리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사임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 협상엔 영향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국영 에너지 기업 관련 부패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된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대통령실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미국과의 종전 협상은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곧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며 내부 결속을 주문했습니다. Росія дуже хоче, щоб Україна робила помилки. З нашого боку помилок не буде. наша робота триває. 하지만 가뜩이나 냉랭했던 우크라이나 민심은 나날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에너지 기업 비리를 넘어 젤렌스키 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예르마크 비서실장이 연관성을 부인하면서도 신속히 사의를 표한 것도 의혹 자체로 종전 협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르마크 비서실장은 협상 대표단의 핵심 멤버인 만큼 이번 일로 우크라이나의 입지가 더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Звичайно, я думаю, що довіру підірве від світової спільноти, і це буде впливати і на переговорний процес. 러시아 측은 수사 문건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언급됐다며 사건을 적극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평화계획 세부 내용을 전달받았고 다음 주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측근들의 비리 의혹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한창 진행 중인 종전협상에서 약점을 잡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에서 비무장 팔레스타인 남성 2명을 즉결 처형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 또다시 전쟁 범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무기를 휴대하지 않은 팔레스타인 남성 2명이 셔츠를 벗으며 항복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이들을 다시 건물로 들어가라고 한 뒤 바로 사살합니다. 팔레스타인인 26살 몬타시르 압술라, 27살 유스프 아사사는 이렇게 숨졌습니다. 이 장면이 공개되면서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جريمة لأنه سلم حاله ليش طيب ليش يقتلوه طب هم قالوا لهم اطلعوا برا بردوا قالوا لهم فوتوا على المخزن طب ليش يقتلوهم ورغم إنه لا صار في اشتباك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잔인한 즉결 처형이라며 이스라엘군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규탄했습니다. 유엔도 이를 즉결 처형으로 규정하고 지난 2년간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 1,030명이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The High Commissioner urges an independent, prompt and effective investigations into the killings of Palestinians and those responsible for violations must be held to account. 이스라엘은 사망자들이 서안지구 제닌 지역 테러 조직과 연계된 수배자였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혐의나 발포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군의 발포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한다며 테러리스트들은 죽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지구촌 곳곳이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우기에 접어든 남아시아에서는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짙은 흙탕물이 쉴 새 없이 주택가를 덮칩니다. 도로는 이미 불어난 강물에 끊겼고 고립된 주민들은 헬기로 간신히 몸을 피합니다. 스리랑카 전역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차 재배로 유명한 바둘라 지역의 피해가 큰데 산사태로 주택 10여 채가 흙더미에 묻혔습니다. මේක ලංකාවට ගොඩක් කිට්ටුවෙන් යන හින්දා මෑත ඒසියාවේ දැක්ක වැඩිම වර්ෂාපතනයේ දිවෙන පුරාම ඇතිවීමේ සලකුණු පෙන්눔 කරන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만 100명이 넘게 숨지거나 실종됐고 건물 2,000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Kami keluar rapid, pergi ke musala dulu, musala yang di simpang itu, air juga keluar dari situ, berlari kami ke. 남아시아 열대 지방이 본격적인 우기에 접어들면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 남부에도 300년 만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33명이 숨졌고 베트남에서도 9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홍수로 3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태평양의 프랑스령 타히티 섬에서도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주택가를 덮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비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지고 예측도 힘들어졌다며 당분간 남아시아 지역에는 더 많은 비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아침엔 옷 든든히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올가을 최저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0.3도, 대구는 영하권인데 다행히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집니다. 서울이 12도, 대구가 14도까지 올라서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중부와 경북 북동 산간은 오후부터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수도권과 영서에는 비가 조금 오겠고 수도권은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4.6도, 세종 영하 2.7도고요. 낮 기온은 춘천이 9도, 세종 청주 15도, 대구 14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12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부턴 본격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주말 뉴스타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